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우리가 일상 언어 생활을 할 때 보면 요즘에는 외래어라든지 아니면 말 줄임 이런 게 많아서 순수한 우리 예쁜 말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순수한 예쁜 우리 순우리말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데요. 봉실봉실은 소리내지 않고 입을 살짝 벌린 후에 예쁘장하게 웃는 모양을 뜻한다고 하고요. 새뜻이는 새롭고 산뜻하다는 의미, 또 볕살은 햇볕의 따뜻한 기운을 말한다고 합니다. 야, 이대로면 새뜻이 봉실봉실한 오늘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분노 유발자들 그리고 뭐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는요. 7세 고시라고 불릴 만큼 정말 요즘 큰 문제입니다. 사교육 광풍의 실태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뭐니에서는 요즘 정말 이야기 많이 나오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폭염의 히트플레이션입니다. 네, 때이른 폭염에 물가도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상승폭이 굉장히 큰 품목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때이른 무더위로요. 농산물 값이 오르는 히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히트플레이션이란 열을 뜻하는 히트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폭염이 발생한 뒤에 시차를 두고 물가가 치솟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추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고요. 복숭아나 무 같은 다른 과일과 채소 가격도 들썩이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수박 한 통의 평균 소매 가격 29,115원으로 3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에 23,164원에 비해 25.7%나 급등한 것이고요. 지난해 7월 중순 수박 평균 가격과 비교를 해도 36%나 비싼 가격입니다. 수박값이 이같이 치솟은 데는 지난달 장마로 인해서 일조량이 부족한 탓에 생육이 부진했는데요. 무더위가 곧바로 덮치면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수박뿐만 아니라 같은 날 배추 한 포기와 무 한 개의 소매 가격은 각각 4,309원 또 2,313원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7%, 15% 각각 급등한 결과입니다. 더운 날에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TV 보면서 시원한 수박 나눠 먹고 이게 또 여름의 맛인데 네. 이제 수박 한 통 살 때도 덜덜덜덜 떨면서 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위 때문에 폭염으로 인해서 다른 업계들도 비상이에요? 네, 축산 농가도 지금 폭염에 따른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중앙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요, 지난 10일 하루 동안 폐사한 가축이 78,630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요, 닭 같은 가금류가 77,535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 닭고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닭고기 가격은 킬로그램당 5,920원으로 이미 평년보다 3.6%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고공행진 중인 닭값도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요. 폭염으로 비상에 걸린 업계 또 있습니다. 연일 높아진 수온에 수산업계도 현재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보다 보름 이른 지난 9일에 이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또 고수온으로 우리나라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는 고등어류의 생산이 줄어들면서 염장 고등어 한 손은 6,437원으로 1년 전보다 37%나 급등했습니다. 국민의감 광어와 우럭도 6월 도매가 기준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4%, 41%나 급등했습니다. 이 정도면 농수산물 중에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걸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정부도 이 같은 히트플레이션 상황을 현재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선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 더위와 폭염 이제 이게 계속되고 매년 반복될 거라. 그렇죠.
이게 또 지구 전체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걱정이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절반은 그냥 참았다입니다. 어쩐지 참지 말아야 할 일을 꾹 참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바로 내일이죠. 16일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관련법 시행 이후에도 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전체의 34.5%에 달했고요. 이들의 절반 이상인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관뒀다는 응답도 18%나 됐습니다.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란 응답이 47%에 달했고요.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32%나 됐습니다. 신고해도 해결되겠는가라는 생각, 그리고 나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 네. 이것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아왔다는 건데, 이렇게 참다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요,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중에서 42.6%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더욱이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죽음이나 자해를 고민해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고용이 불안한 비상용직이 상용직에 비해서 14.6%나 더 높았습니다. 관련 조사 결과에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근로자나 프리랜서, 또 특수고용이나 간접고용 노동자 등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셀프 조사를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관련 법을 시행한 지 6년입니다. 그 6년의 기간 동안 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세금은 뒷전입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세금을 또 이렇게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요. 누가 또 이번에 세금을 안 내고 버틴 겁니까? 억대의 돈을 벌고도 세금은 뒷전인 사람들, 바로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에서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들이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동영상 채널 운영자 67명을 세무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명당 평균 3억 5천만 원을 부과한 셈입니다. 이는 수입에 부과한 세금뿐만 아니라 이 사업자가 영위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 것인데요.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요.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는데요. 부가세액도 2019년부터 2022년 총 56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89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그냥 돈을 번다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네. 돈은 쓸어 담고 세금은 뒷전이고, 게다가 요즘 콘텐츠 제작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이거 다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건가요? 네, 올해 국세청은요,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내역을 보면 엑셀 방송 운영이라든지 인터넷 방송 등 9개, 또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채널 3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서 엑셀 방송이란 이른바 BJ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선정적인 춤이나 포즈를 취하고 후원금을 받는 방송입니다. BJ별로 이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서 보여주면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입니다. 이런 방송으로 일부 BJ들은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사이버레커는 타인의 사건이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하거나 가짜 뉴스 등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송입니다. 이 같은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슈퍼챗 이것도 과세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대체 뭔가요? 네, 이 슈퍼챗이라는 거는 이제 동영상 사이트 생방송 도중에 시청자가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해서 노출시키는 유료 후원금을 말합니다. 이 슈퍼챗과 같은 후원금도 분명히 과세 대상입니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또 자율 구독료 같은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또 계좌 이체를 통해서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일부 1인 방송 콘텐츠 장착자들이 자극적 방송이나 거짓 정보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에 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이에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수익 구조에 맞춰서 징세 방법도 또 달라져야 되겠군요. 네. 예, 이런 것도 있군요.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300차례 환불입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300차례나 환불을 했어요? 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300차례가 넘는 환불. 한 20대 대학생이 벌인 짓인데요. 20대 A씨는 2023년 1월부터 또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미리 준비해둔 벌레 사진을 보내서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작극을 벌인 것이죠. 만약 업주가 환불을 거절하면 언론 제보를 언급하면서 위협하고요.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부정 불량 식품 신고가 접수돼서 관할 구청의 위생 점검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고요. 1심에서 징역 1년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힘든 시국인데 정말 악질인데 왜 이렇게 자작극을 벌인 거예요? 네, 검찰 조사 결과 수익이 없던 A씨는 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음식을 주문한 뒤에 금액만 환불받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면서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면서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거 진짜 범죄죠. 네. 좀 가뜩이나 힘든데 이거 절대 장난 아닙니다. 실형 받았어요, 이 사람. 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도 밤까지 종일 이어집니다.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국지성 호우를 보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는데요. 당분간 전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와 나오실 때에는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까지 내리는 비의 양 보시면요. 강원과 충북, 영남에 최고 60mm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에는 5에서 40mm 정도로 적지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아집니다. 서울과 대구 28도, 청주 26도로 대부분 30도를 밑돌면서 낮더위는 덜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요. 내일 내리는 비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주 후반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불어나는 하천과 미끄러운 도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들 대신 분노해 드리겠습니다. 속 터지는 현실을 파헤쳐보는 분노 유발자들. 오늘도 신인선 씨 그리고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무려 29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27조 1천억 원에 비해서 7.7% 증가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2007년 사교육비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학령 인구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되려 증가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 사교육이 줄어들질 않고 말이죠. 네. 이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건지, 전체 교육의 환경이 그래서 더 안 좋아지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만 하고, 최근에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까지 사교육에 몰리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보시죠.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아이답게 사는 법이 뭔가요? 아이를 경쟁 사회로 내모는 어른들입니다. 네, 인선 씨가 어른들의 욕심에 이제 아이들이 노는 법도 모른 채 공부를 해야 하는 경쟁과 시험에 치여 살고 있는 아이들 유형별로 나눠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를 경쟁 사회로 내모는 어른들 첫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선행학습 지옥입니다. 요즘 아이들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입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설마 그게 가능해 싶지만 학원을 가기 위한 학원을 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선행학습에 아주 저도 기가 막히게 놀랐는데요. 이른바 7세 고시라는 말이 등장을 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 7세 고시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5세에서 6세의 아이들이 유명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을 준비해서 치르는 시험을 말하는데요. 특히 서울 대치동의 빅3 혹은 빅5라고 불리는 영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 영어 학원들은 보통 미국 3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7세 아이가 단어 암기는 물론이고 문단 구성 훈련, 인터뷰까지 준비를 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부모가 기출문제를 구해 풀게 하거나 전문 과외를 시키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학원이 있다고 하는데 학원을 위한 학원 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좀 치열한 실력이 좋은 아이들이 모이는 학원을 가기 위해서 프랩 학원이라는 곳이 필요한데요. 프랩 학원이 뭔지 좀 살펴봤더니 이게 영어로 준비를 뜻하는 프리퍼레이션의 준말인데 7세 고시 준비 학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프랩에서는 영어 독해, 문법, 어휘, 쓰기를 중심으로 시험을 준비시키고요. 1차 합격생을 모아서 2차 인터뷰 준비를 또 따로 시키는데요. 유명 학원마다 출제하는 시험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 일명 족보에 맞춰 문제풀이를 반복하고요. 문장 구성 훈련부터 인터뷰 암기까지 다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선 이 7세 고시 합격을 위해선 프랩부터 꼭 다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게 언어 영재들이 있어요. 네. 진짜로 이제 언어에 뛰어난 소질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내 아이도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아이도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아이들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7세 고시 전에 거쳐야 하는 관문이 또 있다고요. 네,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 7세 고시 이전에 4세 고시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부터 보시죠. 자, 한눈에 보기에도 어린 아이들이 줄지어 하원합니다. 생후 20개월, 만 3세부터 등록 가능한 서울의 한 유아 영어 학원인데요. 한 달 수강료만 190만 원인데 이게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등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유아 영어 학원의 경우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얻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별도 과외도 받습니다. 유아 영어 학원이죠. 유형이나 저게. 그 프로블럼 솔빙 스킬 이런 거보다는 그 근본적인 어학 실력을 끌어올려서 그거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야, 유아 영어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배우는 건데 이 기가 막히죠? 네. 4세 고시, 야 이거 정말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잠깐 4살로 돌아가서 입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
정말 하기 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현실인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 유아 영어학원에 들어가려면 영어 말고 또 다른 걸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예요? 네, 맞습니다. 이 사세고시도 준비의 연속입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치를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부모님 없어도 2, 30분 정도 혼자 앉아 있기, 대소변 가리기, 이 연필 지는 악력 키우기 같은 것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저귀 차고 사세고시를 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지적 능력을 테스트하고요. 일부 인기 유아 영어학원에서는 본사에서 실시하는 영재 테스트에서 상위 5% 이상을 받아야만 입학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매체와 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코미디언 이수지 씨가 연기한 제이미맘, 아주 인기였었죠. 네, 제이미맘. 네, 저 영상을 보면 제이미가 4살인데 원어민 선생님한테 배변 활동을 성공했던 전화를 받고 굉장히 감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현실 고증에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이게 거예요. 웃자고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저귀 차고 영어 시험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막힌 걸 넘어서서 이게 경악스러운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또 사교육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올해 3월 교육부가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를 발표한 결과를 보시면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를 집계한 거였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세 이하 25%, 3세 50%, 5세 81%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 비용이 33만 2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3만 2천 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게 유아 영어 학원 평균 비용은 상황이 또 완전히 달랐는데요. 월 평균 비용이 154만 5천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평균 비용에 각종 교재비, 활동비 다 더하면 한 달에 200만 원 거뜬히 넘어가는 걸로 조사가 됐죠. 그렇죠.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면 부모로서도 좋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빨리 생겨서 좋기는 한데 이렇게 고작 4살인데 빨리 영어를 이렇게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이들에게 영어를 빨리 가르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좋은 영어 학원에 일찍 들어가야 그 다음 수학 학원에 빨리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때부터 입시 루트를 선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어 먼저 끝내놓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는 명문대나 의대 입시에 유리한 수학 공부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네, 4세 고시, 7세 고시 저희가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생각했잖아요. 근데 4세 고시, 7세 고시 후에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초등 의대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관련 실태 영상부터 보시죠. 자,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한 초등 의대반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학생이 수학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개수의 총합을 만들고 싶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지, 전개는? X 더하기 2X 더하기 1. 칠판에 써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중학교 2학년 정규 수학 교육 과정의 내용인데요. 학교 교육 과정 대비 10배 이상 빠른 수준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는 명문대나 의대 입시에 유리한 수학 공부에 집중하는 겁니다. 수능 범위를 이미 초등학교도 다 한 번 다 한 바퀴를 다 돌고 수리논술, 의대논술 이런 것까지 이제 중학교 때는 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왜냐하면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초등학교가 아니지. 4세 입시, 네. 7세 고시, 4세 고시, 7세 고시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영어 다 끝내놓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의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닥치고 수학이라는 건데 의대 준비반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초등 의대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의대반이면은 좀 어렵고 저한테는 좀 생소한 거니까 강남, 서울 한두 곳 정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교육 시민단체에서 초등 의대반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초등 의대반 홍보문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니 초등 의대반이 있는 학원은 총 89곳이었고요. 개설된 프로그램은 136개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곳,
경기가 20곳, 대구가 10곳이었습니다. 요즘에 초등 변호사반은 없는 거 보니까 요즘 변호사 인기가 좀 뜸한 모양이죠. 초등 의대반은 있는데 왜 변호사반은 없는 거야? 아이고. 관련 조사에 하여간 이 초등 의대반에서 수학 선행학습 파악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가 또 이렇게 놀랍답니다. 네, 대체 초등 의대반에서 이 수학 선행학습을 얼마나 시키고 있는 건지 살펴보니까요. 평균이 4.6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 의대반에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중학교 과정 이미 다 마치고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정까지도 배운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 최근 화제가 됐던 한 초등 수학학원의 레벨 테스트 문제인데요. 이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 전문가들이 직접 동영상 사이트에 문제 풀이를 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애들 잡네 잡아. 아니, 평균 4.6년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평균보다 더 빨리 배우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 그렇죠. 대치동의 한 학원은요,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무려 7년을 앞당겨서요. 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수학 1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정상적인 학교 교육 과정과 비교해 보면 무려 14배가 빠른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초등 의대반에서는 중학교 2학년 교재에 가우스 기호가 실렸는데 이건 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수능 초등 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 테스트 때도 초등학교 2, 3학년에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낸다고 합니다. 이게 말문 트이기도 전에 영어책, 수학책 갖다가 네. 애한테 안기는 거고 이거 야 얘네들이 그 미분 적분 풀어내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정말 옛날에 그 묘기대 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 있죠. 그런데 나가야 되는 거 아, 진짜 아닌가 옛날이다. 싶기도 한데 근데 이 정도까지 앞서서 선행학습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습이란 말이에요. 네. 예습인데 예습 차원이 아니고 완전 선행으로 간 건데 이런 건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는 학원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에는 선행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고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겁니다. 네, 법적 제재도 없고 이 사교육 시장이 이런 상황까지 치닫자 인권위에 이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7세고시 국민고발단이 이 7세고시를 아동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교육당국이 강력히 제재하도록 조치하라라고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이 고발단은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 극단적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회, 그 흐름을 방관하거나 방조한 교육당국 책임도 크다면서 이 7세고시를 넘어서 4세고시 같은 이름이 더는 등장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공부가 적성에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해야 돼. 네.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 아이라고 오판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데 이거 아동학대 맞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가면 안 돼요. 네. 축구 손흥민 선수가 잘하듯이 공부도 손흥민처럼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근데 내 아이 그거 아닌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대한민국 사교육 열기를 해외 토픽으로 막 다루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네. 해외 언론에서 와서 막 분석하고 이런데요. 해외 언론이 보기에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기막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영국의 유럽 경제지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을 아동의 절반을 입시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국 이 조기교육 현실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지만 내 자녀가 뒤처질까 두려워 사교육을 선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도 한국이 만 4세부터 사교육 시장에 참여하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이 조기 교육 열풍이 저출산 현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이런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네, 지난 3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주목할 만합니다. 영유아기 사교육이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학업 능력이나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2008년생 아동 2,150명을 장기 추적한 결과 3세에서 5세 시기의 사교육 경험은 이후 초등학교, 중학교 학업 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유아기 사교육으로 일부 초기 학습 능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영유아기 사교육으로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이런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의 효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교육 비용이 워낙에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네. 저희가 말씀드린 이거 아무나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기득권층들이 이걸 하는 건데 네. 그 하는 이유는 내 기득권을 내 아이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기득권층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유형 한번 보죠. 네. 어떤 겁니까? 아이를 경쟁 사회로 내모는 어른들. 두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요, 학원 만능주의입니다. 학원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아이들 성적부터 수행평가, 취미 활동까지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학원에 내맡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학원 없인 못 살아 수준이 됐습니다. 심지어 학원에 가지 않아도 그 학원에 가서 시험을 본다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 레벨 테스트만 보러 학원에 가는 게 익숙한 풍경이 됐는데요. 이 초등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가 폐지되다 보니 이 아이 실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 사교육 학원의 입학 시험, 즉 레벨 테스트로 실력 점검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 유명 학원들은 시험 결과로 반편성, 전국 100분위, 석차까지 제공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사교육판 성적표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인기 많은 학원의 레벨 테스트 당일에는 이 시험 관련 페이지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네, 레벨 테스트 줄여서 이것도 뭐 레테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학원에 가서 레테로 성적을 확인하는 거 말고 학부모들이 또 아이의 성적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사설 경시대회입니다. 원래는 학교에서 단원평가나 교내 경시대회가 아이 실력을 점검하는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학부모 민원이 많아지면서 학교에서조차 경시대회를 잘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교육 시장에서 사설 경시대회가 인기를 끌고요. 국어, 수학은 물론이고 문해력 경시대회도 있습니다. OMR 카드 마킹 연습까지 시키면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대회에 내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명 사설학원에서 주관하는 경시대회에는 이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7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 레벨 테스트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학원이 유명 학원이요. 전국구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그 체인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레벨 테스트를 동시에 보잖아요. 네. 전국 등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들이 놓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교육이 따라가지 못하는 걸 여기서 해내는 거예요. 아, 이걸 뭐라 그러고 싶은데 내 아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알려면 그걸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요. 또 학원에서 또 배워야 되는 것들이 또 있다면서요. 또 있죠. 그게 바로 예체능입니다. 그 이수지 씨가 패러디한 제이미 맘이 제기차기 선생님을 모시거든요. 나 그거 봤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네. 무슨 제기차기 예체능까지 선생님을 모시지 했는데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줄넘기가 수행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되면서 줄넘기 학원이 대세가 된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하는데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초체력 활동으로 줄넘기를 하는 학교가 많고 요령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줄넘기다 보니 미리 연습하는 게 좋다 이런 지침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줄넘기 학원은 물론이고요. 전문 강사에게 속성으로 줄넘기 과외를 따로 챙겨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과외 중개 플랫폼에서는요. 줄넘기뿐만 아니라 훌라후프, 인라인 스케이트, 리코더, 또 종이접기와 같은 다양한 예체능 종목 과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예체능에서 체육 관련 학원 수강생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짓수의 경우에는요, 어린이 수강생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한국 키즈 주짓수 협회가 설립이 됐고요. 요즘에는 아이들 공부 체력을 위해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온완
오늘 완전 이렇게 운동 완료해야 되는 네. 거죠. 와. 세 번째는 또 최근에 골프 열풍이 또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일찍 골프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수행 평가 대비도 해야 돼. 이런 각 종목 뭐 체육 활동도 해야 돼. 영어 수학은 기본에. 우리 초등학생들처럼 이렇게 바쁘게 사는 학생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을까 싶어요. 실제로 예체능 사교육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규모가?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비 총액은 2022년에 4조 4천억 원, 2023년에 4조 7천억 원, 2024년 4조 9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화센터와 단기 캠프 등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예체능 사교육 시장이 국영수 사교육 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교습업체는 2021년에 1,486곳에서 2023년에는 2,651곳으로 78.5%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체능 사교육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게 아이들 스펙 쌓기 용도 있지만 또 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으로 예체능 학원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태권도, 줄넘기 학원 등이 이 체육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저녁까지 돌보는 돌봄센터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교육과 돌봄이 합쳐진 구조가 지금의 예체능 시장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애들 초등학교 끝날 때 가보면요. 노란색 차들이 쫙 와요. 네. 그게 이제 축구도 있고 태권도 특히 많은데 그렇죠. 엄마들도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 차에 태워서 그 학원으로 가고 그 학원에서 또 다른 학원으로 가서 끝나고 이제 엄마 퇴근할 때 맞춰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못 해주잖아. 정부에서도 못 해주고 내가 집에서도 못 하니까 이들이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교육은 이렇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쏙쏙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갈 수가, 이게 뭐라 그럴 수도 없어, 이런 경우는요. 네. 근데 이게 예체능 대비학원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추진될 예정인데요.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세액 공제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육비 세액 공제 제도는 이 자녀 1인당 교육비 일정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인데요. 현행 제도에서 소득 공제의 한도는 미취학 아동과 초, 중, 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15%로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45만 원에서 13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럼 현행 제도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네,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취학 아동만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 공제를 받았고 초등학생부터는 공교육 관련 비용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다니는 태권도, 피아노, 미술학원과 같은 예체능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만 13세 이하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학원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제외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도는 기존대로 연 300만 원입니다. 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인데 네. 이거 이제 받게 되면은 이 돈으로 학원 하나 더 보낼까 봐. 그렇죠.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유행은 어떤 건가요? 유형은? 네. 아이를 경쟁 사회로 내모는 어른들 세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요, 무너진 마음입니다. 부모들의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사교육에 아이들의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감 이런 게 신음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그러는 건지 초등학교 5학년부터 현저하게 웃음이 사라졌어요. 초등학교 6학년 되고 얘도 학원 뺑뺑이를 돌다 보니까 저하고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렇게 잘 웃던 애가 별로 웃질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네.
근데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를 성장시킨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근데 아이들 마음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말 최근 우리 아이들 특히 10대들의 상황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요. 아이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ADHD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게 집중력이나 주의력을 개선시켜주는 약인데 그거를 공부 잘하겠다고 먹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ADHD 치료제의 10대 처방량이 5년 새 무려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한 해 1,372만 개였던 처방량이 2023년엔 3,248만 개로 급증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ADHD를 치료할 필요가 있는 질병으로 보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늘었지만 ADHD 치료제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집중 잘 되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아이들은 병원의 관련 증상을 외워서 방문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경에 이르다 보니 ADHD 치료제의 수급 문제에도 비상이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중하는 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암기 과목 같은 거 할 때 집중해서 잘 외우게 하려고 ADHD 치료 약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처방량이 특히 많은 지역이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처방량이 특히 많은 지역을 보면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같은 대표적인 학군지가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이 10대 ADHD 치료제 처방량 전국 1위인 서울 강남구의 경우 처방량이 2020년 69만 235개에서 지난해 179만 3,093개로 2.5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전문가들은 환자가 아닌데 ADHD 치료제를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우울증, 식욕부진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 먹이고 애들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라고 하고 밤에 잠 못 자가지고 애들 키 안 클까 봐 또 키 크는 주사 맞추고 약 먹이고 아주 난립니다. 네. 이러다 정말 우리 아이들 큰일 나겠다 싶어요. 네, 큰일 나겠다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제는 우울증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거죠. 네, 물론 모든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건 아닙니다만 저 같아도 3살, 5살에 이렇게 시험에 치이고 경쟁에 치이고 이게 약까지 먹으면 마음의 병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 청구 건수가 2020년 15,407건에서 지난해 32,601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중 서울 강남 3구, 즉 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무려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요, 송파구가 1,442건, 강남구가 1,045건, 서초구가 822건으로 이 서울 9세 이하 아동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 청구의 45.5%가 강남 3구에 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교육 열풍 그리고 아이들의 정신 건강 이게 무관한 일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유아기 아동이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학습 능력, 감정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회복 탄력성이 약해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문제는 통계나 이 조사에 드러나지 않은 소아 우울증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건데요. 정신과적 이력이 뭔가 자녀에게 나중에 안 좋은 기록으로 남을까 봐 이런 상담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도 이 본인이 이런 노력하는
우울해하는 부모를 위해서 우울해도 그 우울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쌓인 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 채 사춘기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 이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라서 아이의 이런 성향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열이 너무 받습니다. 어른들 너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초등학생 비율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네, 올해 5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3년간 초등학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우울감과 불안감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감을 3점 만점으로 했을 때 21년에는 0.51점이었다가 23년에는 0.73점을 기록했는데요. 2년 만에 0.22점이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중학생은 0.13점, 고등학생은 0.02점밖에 오르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초등학생 우울감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우울감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는 부모의 영향도 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 초등학생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사교육 부담,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와 함께 초등학생의 부모 세대인 1980년대생의 양육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제기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작은 좌절에도 정서적으로 과잉 보호를 받는 아이일수록 현실의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해지고 우울, 불안을 더 크게 겪는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니까 1980년대생 부모들이 과잉 보호가 아이들의 감정 면역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괜찮아라는 격려보다 다 해줄게라는 게 많아지면서 작은 좌절도 견디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휴, 속상한 현실입니다. 네. 오늘 속상한 현실의 속을 또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네.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김미경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6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네, 가상 자산에 대한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한 은행 연구소의 2050 세대 가상 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를 살펴봤더니요. 2050 세대의 51%가 가상 자산 투자를 경험한 적이 있고 27%가 현재까지도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는 주로 30대에서 40대 사무직 남성이었고요. 평균 투자액은 금융자산의 약 14% 수준인 약 1,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세대별 특징이 드러났는데요. 20대는 유행 따라서 좀 가볍게 투자를 하는 반면 50대는 이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이 요즘에 그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들썩들썩해요. 네. 많이 또 오르고 뭐 이랬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에 또 화두가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머니머니에서 김현우 소장과 스테이블 코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일상에서 코인 이야기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최근 다시 화두가 되는 게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관련 법과 정책을 준비할 정도면 뭔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름만 들으면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건데 이게 말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안정적인 건지 모르겠고요. 그 기존 코인이랑 뭐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뭐 국제 뉴스나 경제 뉴스 이런 거 보면 스테이블 코인한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뭐 적극 밀고 있다.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달러처럼 쓸 수 있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이 법안 발의와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앞으로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이 실제 제도권 통화로 편입될 가능성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관련 이슈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대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뭔지, 이거 투자를 해보려면 뭘 또 조심하고 살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머니머니 시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솔직히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오늘 잘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관련 궁금증 톡방 열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톡방 열어주세요. 신주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말씀만 하십시오, 부장님. 뭐가 궁금하십니까? 아니 요즘 내 또래 친구들도 코인 얘기를 하더라고. 신주임은 뭐 코인에 투자하고 이런 거 없나? 저는 친구 따라 코인 투자했다가 퇴사의 꿈을 접었습니다. 열심히 일할 겁니다. 아니 근데 말이야, 뉴스 보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내가 봤어. 이거 뭐 새로 이런 코인이 나온 거야, 뭐야? 역시 트렌드를 알아가려는 멋진 부장님. 근데 그게 다른 코인은 출렁출렁 됐는데 그 코인은 변동성이 없다고 하던데 뭐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아니 그게 아는 게 다야? 예. 이 사람 정말 그냥 우리 예인이한테 물어볼 걸. 빨리 일이나 해. 예인씨? 빨리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버지 퇴근하시기 전에 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네. 이게 뭔지부터 네. 일단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니까 코인은 코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암호화폐, 기존의 코인과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 잘 알려진 대부분의 코인들은 가격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구마구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변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달러나 유로, 원화 같은 자산에 1대1로 매칭돼가지고 그 가치가 그대로 보존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코인을 갖고 있는데 얘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1달러에 연동돼 있다. 그럼 1코인을 갖고 있는 게 곧 1달러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갑에 현금 넣어두는 것 대신 이 코인 지갑에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니까 새로운 디지털 머니가 나왔다, 네,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도 종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 가격을 고정시키느냐, 이 방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법정화폐 담보형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 코인이 발행된 만큼 실제 돈, 그러니까 달러나 아니면 달러에 상응하는 채권 같은 걸 사서 어딘가에 보관을 해두는 건데요. 그래서 누가 코인을 다시 달러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가지고 있던 달러 혹은 채권을 팔아가지고 원화를 현금으로 주면 되겠죠. 이게 가장 직관적이고 안정성도 높은 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암호자산 담보형, 그러니까 코인 담보형인데요. 기존에 있는 코인을 담보로 잡고 그 담보 가치의 일부만큼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코인들은 이 가격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로 잡은 그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추가로 뭐 매입을 하거나 오르게 되면 뭐 자동으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가치를 보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정화폐 담보형보다는 좀 복잡한 구조이긴 하지만은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진짜 돈 맡겨두는 거고 두 네. 번째는 다른 코인 담보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세 번째는 알고리즘형입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유형과는 좀 다르게 아예 담보가 없어요. 그럼 담보가 없이 어떻게 가격을 유지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코인의 공급량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담보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이 가치가 조금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좀 소각을 해서 없애고 가치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 다만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려면 시장에서 신뢰가 중요한데 이 코인에 대해서 계속 믿고 그렇게 사람들이 써줘야 됩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 코인을 팔기 시작하면 가치가 뚝뚝 떨어지겠죠. 이 알고리즘형이 신뢰에 따라서 굉장히 이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문제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어떤 실제 실물 자산과 가치가 연동되어 있어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그 변동성이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해서는 네, 비해서는입니다. 그렇죠. 비교적 그렇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건데 그 설계 자체가 그렇게 구축이 돼 있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이게 꽤 많이 늘었어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올해 1분기 국내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거래 금액이 우리 돈으로 57조 원입니다. 그런데 2분기 전인 지난해 3분기를 보면 17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배 이상 2분기 만에 폭증을 한 건데 변동성이 큰 다른 코인보다 좀 더 실용적이고 실생활에도 쓸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만큼 거래량도 늘었다는 건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톡방 열어서 자세히 확인해 보죠. 톡방 열어주세요. 우리 딸 언제 퇴근해? 오늘 일이 좀 많아서 야근 당첨. 아이고 저녁은 꼭 챙겨 먹고. 근데 아빠가 말이야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애인이 스테이블 코인 좀 알아? 그거 요즘 그 해외 송금할 때도 쓰고 예치해서 뭐 이자 받기도 하던데? 그래? 그럼 우리 우리 아버지도 살짝 좀 잘 좀 드려볼까? 아버지도 코인 입문? 아니 근데 스테이블 코인도 잘 알아봐야 돼. 그거 100%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거든. 아이고 무턱대고 했다간 엄마한테 또 혼날 뻔. 역시 우리 딸이 최고야. 퇴근하고 조심해서 와. 아유, 역시 딸이 최고네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송금도 하고 이거 이자도 챙긴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활용합니까? 요즘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달러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뭐 다른 화폐를 사고 팔 때 중간 매개 역할로 쓰이거나 아니면 코인의 가격이 많이 흔들릴 때 우리도 뭐 주식시장 많이 흔들리면 주식 투자 안 하고 돈 빼가지고 예금에 넣어놓잖아요. 네. 그런 용도로 이 자산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국내외 거래소 사이에서 자산을 옮길 때,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자산 옮길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달러를 하거나 뭐 외화를 보내게 되면 송금 수수료라든가 시간도 들고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송금 시간도 바로바로 되고요. 또 수수료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 돈을 보내야 될 때 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보다 좀 실용적인 면이 있는 건데 소장님 저 이제 알겠어요. 이걸 디지털 달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예치해두면 이자를 준다는 건데. 네. 이자 얼마나 줘요? 네, 이게 이 예치를 해두는 뭐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디파이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디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이 디파이가 뭐냐? 일종의 뭐 증권사나 은행, 전통적인 금융회사로 보자면 이런 곳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자율이 얼마냐? 높았을 때는 뭐 20%까지 주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여기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찾는 수익률은 한 4에서 6% 정도. 가격 변동 위험보다는 나는 이런 이자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또 인기가 많고요. 또 한 가지 이 디파이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다른 암호화폐를 사거나 아니면 뭐 빌려주거나 해가지고 그런 일반적인 금융 상품에 대체하는 투자 수단으로 그렇게 쓰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월급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 재택근무자, 원격근무자,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여를 주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전 수수료라든가 뭐 은행 처리 시간을 좀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죠. 또 우리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이제 원하는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은행 계좌 없이도 본인 국가로 돈을 좀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파일 전송하듯이 네. 좀 비교적 쉽게도 보낼 수 있다는 건데 이러면 이런 식으로 또 활용되는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돈처럼 쓰이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나 서비스 업체에서 이걸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홍콩의 한 핀테크 기업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리 충전해 두면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이런 방식들 있잖아요. 뭐 사과페이라든가 굿땡페이 이런 거 연동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것도 만들었고 또 여기에 실물 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실물 카드의 글로벌 카드 결제망을 통해 가지고 어디서든 해외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도 구축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나 프랑스, 독일 같은 해외에서는 이미 뭐 호텔이나 백화점, 뭐 전자제품 매장 같은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늘어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급여. 네. 이것까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 정도면 그 정도면은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믿을 만한데요? 그런데 세상에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네. 자, 스테이블 코인도 위험성이 있는데요. 2022년에 발생한 루나 테라 사태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며칠 알죠. 만에 몇십 조가 증발되고 막 이랬잖아요. 연일 보도되고 그랬죠. 그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루나 테라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이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요. 알고리즘 기반은 별도의 담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루나하고 테라라는 두 코인을 발행해서 한쪽을 소각하고 한쪽을 뭐 많이 발행하고 그런 알고리즘으로 1달러 가치를 맞추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라라는 코인은 1테라당 1달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반대쪽에서 다른 코인을 발행해서 루나라는 코인을 발행해서 이 테라를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좀 줄이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했던 건데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테라를 팔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루나가 대량으로 발행이 되고 이 테라 가격이 1달러로 좀 자동으로 조절된다. 이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달러를 맞추려고 했던 건데 네. 이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거죠? 맞습니다. 이제 코인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테라에 대한 신뢰도 깨져버리게 된 건데요. 사람들이 테라를 대량으로 팔아버린 거죠. 그럼 루나도 어느 정도 발행량을 맞춰야 되는데 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발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나의 가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거의 0원으로 수렴을 했고요. 테라도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이 디패깅 현상이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디패깅이라는 거는 1달러 1테라 요 가치가 깨지는 이런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고정이 깨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겁나가지고 이걸 또 대량으로 팔기 시작했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거쳐지다 보니까 한때 이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이었는데 며칠 만에 그냥 0원으로 수렴을 하게 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약간 배신 당한 느낌 그렇죠.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러면 알고리즘형으로 기반으로 한 거는 조금 피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리스크는 좀 큰 편이에요. 담보형에 비해서. 이 루나테라 사례에서 보다시피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건 누군가가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법정화폐 담보형이나 아니면 가상자산 담보형 같은 경우를 좀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뭐 다 같은 건 아니고 그 구조와 담보 방식이 무엇인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 체크리스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된 코인인데요.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돈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할 때 중간 매개로 쓰이기도 하고 가격 흔들릴 때 자산을 잠깐 안전하게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뭐 해외 송금이나 예치이자 결제 수단으로도 실제는 활용되고 있고요. 종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인데 실제 화폐를 담보로 하는 방식, 그리고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는 방식, 그리고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조절하는 방식이 있고 특히 이 알고리즘형은 시스템 신뢰가 무너지면 루나 테라처럼 이 붕괴 위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들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제도권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건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앞서 1달러 뭐 1코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1원 혹은 1,000원이 뭐 1코인 이렇게 맞추는 이런 원화 기반 이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뭐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주요국들이 자국 화폐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좀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 이 디지털 경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관련 논의를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 결제 비중이 오히려 시장에서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외환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통화 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먼저 발행을 해서 원화 사용성도 좀 높이고 결제, 송금 그리고 핀테크 분야에서도 혁신을 좀 이끌려는 그런 전략적 시도가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점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기대되는 부분은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국내외 결제라든가 송금이 상당히 빨라지고 그리고 수수료도 대폭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반드시 은행을 거쳐야 되고 뭐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되면 실시간 전송도 가능하고 수수료도 훨씬 저렴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편리할 것 같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정부의 이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들도 따라와야 되겠죠. 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코인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 즉 환치기 범죄도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이런 제도적 장치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요즘 뉴스 보면은 은행권에서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 붐이다 이러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주요 은행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건 앞으로 관련 사업이 제도화된다라고 했을 때 은행들이 그러면은 미리미리 상표권 먼저 받아놓고 우리가 좋은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좀 발행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각인을 먼저 시키자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빨리 사업화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럼 거기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멋진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그때 가서 쓸 이름들을 미리 확보해 두면 나중에 직접 코인을 발행하거나 뭐 결제나 송금 서비스 같은 거 내놓을 때 뭐 마케팅적으로도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뭐 주도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머지않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거라는 신호처럼 보이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디지털 화폐가 있더라고요. 네,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돈,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인데요. 이거는 돈으로 인정받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뭐 민간 기업이나 재단에서 발행하는 실제 돈과 1대1 가치가 연동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코인이고 CBDC는 국가가 보증을 하는 실제 디지털 돈이라는 거죠.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라든가 금융 안전 정책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만큼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긴 하지만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본격화되면 CBDC의 입지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는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둘 다 디지털 화폐, 디지털 원화처럼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경쟁 구도가 조금 생길 수 있거든요. 다만 CBDC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공식적인 법정 화폐이고 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냥 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뢰성과 정책 연계성 면에서는 CBDC가 훨씬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일상 결제라든가 송금처럼 실용적인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맞게 될 거고 정책적인 기능에서는 CBDC가 좀 안정성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할 때 꼭 확인해봐야 할 요소가 있을까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뭐 안전하다 이래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뭐 활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만들었는지 믿을 만한 곳인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1달러에 맞춰준다고 하는데 그 준비금이 진짜 안전하게 보관돼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외부의 회계 감사를 받는지 그런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그 준비금이 달러나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변동성이 큰 다른 코인인지에 따라서도 위험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요즘에 해킹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해킹이나 기술적 결함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한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잘 만든 코인이고 그럴싸해 보여도 거래량이 없으면 사고 팔기 어려워지니까 유동성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투자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다 해서 안정적이다라는 뜻을 안전하다라고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에서 발행하는 화폐하고는 전혀 다른 그냥 가상자산, 암호자산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뿐이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결제나 송금이 가능하다 뿐이지 이런 서비스가 언제 중단되어 버릴지는 사실상 모르는 거거든요. 법정화폐 담보형 같은 경우에는 달러나 국채 같은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담보로 맡겨놓고 비교적 이제 신뢰도가 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그 발행사가 실제로 그 준비금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험도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 암호자산 담보형이라든가 아니면 알고리즘형은 시장 신뢰가 깨지게 되면 그 가치가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게 변동성이 적으니까 안전하겠지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 체크리스트 꼭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절대로 이런 자산들도 올인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셔야 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에 실제로 남대문 시장이나 명동 같은 데 가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네, 이제 해외 외국인들 와가지고 환전하고 그런 거 불편하니까 그렇게 쓰이는 곳들도 있죠. 환전 수수료 같은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렇죠. 수수료 적고. 알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세요. 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전국에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오락가락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져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로 다소 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한 기온에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텐데요. 당분간 전국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올 것으로 보여서 튼튼한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까지 내리는 비의 양 보시면요. 강원과 충북 그리고 영남에 최고 60mm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40mm 정도로 이들 지역도 양이 적지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아지는데요. 서울과 대구가 28도, 청주는 26도에 그치겠고요. 전국 대부분 30도를 밑돌면서 낮더위는 잠시 쉬어갑니다. 내일 새벽부터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요. 특히 내일부터 내리는 비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불어나는 하천과 미끄러운 도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창문 열어놓고 잤는데 습기는 좀 들어오긴 하지만 시원해서 이불 덮고 자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엄청 더웠는데 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살짝 떨어졌나 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도 우산 하나 꼭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